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 총리 역시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나가서도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야당의 지적에 어디 죽어나가냐며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추석 직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협조 덕에 비상진료 체계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며 연휴에도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 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 곳곳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53개 수련병원 응급실 상황을 조사했더니 전체 의사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40%, 진료 능력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진료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의사 2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곳은 30%에 불과했고 전체 의사 수가 5명 이하라 아예 부분 폐쇄를 고려하는 곳은 7곳이나 됐습니다.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붕괴 아닙니까? 한두 명만 이제 그만두면 이제 응급실이 폐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 뒤 참석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이어 죽어나간다는 표현은 최선을 다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격론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 참여를 위해 의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질 수 있냐 이런 거친 발언까지 오간 걸로 알려졌는데 계속해서 유정화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을 열고 먼저 만났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머리를 맞댄 건데 정작 인식의 차를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반면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료 체계는 어렵지만 아직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격론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총리가 당장 2025년 의대 증원 논의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한 대표는 일단 의료계 참여의 장을 열어놓자며 만약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한 겁니다. 당황한 한 총리는 지금은 우리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설득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선 당 정이 같은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의료계는 물론 민주당도 협의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 여당은 내일이라도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추석 전 여야 의정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을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름과 학번까지 담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한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의사였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텔레그램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원 이름과 의사 실명에 학번, 출신 학교와 연차까지 적어놨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 등을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이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쓴 것이라며 널리 알려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최근 이 글을 올린 사람을 붙잡았는데 현직 의사였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 명단을 텔레그램뿐 아니라 의사 커뮤니티 등에도 뿌렸습니다. 경찰은 이 의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최근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의사 외에도 비슷한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한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에게 새로 적용된 방조죄가 인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입니다. 오늘 2심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선고 직후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하실 건가요? 법원은 손 씨가 자신이나 부인, 회사 법인 계좌로 75억 원대 자금을 운용하며 주가 조작 일당의 시세 조종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가 조작 일당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며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자금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할 분담이나 지시를 받고 시세 조종을 한 건 아니라며 공모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 판단 직후 검찰은 2심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주범들에게도 1심처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주포 김모 씨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2010년 10월 이전까지의 범행은 1심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전주 손모 씨처럼 김건희 여사 역시 거액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활용됐습니다. 핵심은 주가 조작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느냐인데 일단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는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방조죄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는 직접 자신의 계좌 4개로 2년여 동안 75억 원대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주식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는 주가 조작 일당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역시 전주 역할을 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활용됐습니다. 주식 거래액은 40억 원 상당입니다. 김 여사도 주식 거래 과정에서 주가 조작 주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손 씨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핵심은 시세 조종이란 걸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김 여사 측은 시세 조종을 몰랐고 계좌만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손 씨도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가 조작 일당의 진술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전주 역할을 넘어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인지와 관련해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손 씨와 김 여사는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시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텐데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쪽의 대표적인 방어 논리, 그러니까 이 전주 손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김 여사도 무죄다. 이거는 깨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올 때만 해도 이 여권은 손 씨의 무죄 선고를 근거로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을 했는데 이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도 이 큰손 투자자 손모 씨가 무죄라면 이 같은 논리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도 인정될 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2심 법원이 이 주가 조작 공모 혐의 손 씨의 주가 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고 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나 이 여권의 논리가 깨진 겁니다. 김 여사가 처음 고발된 게 2020년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검찰 스스로도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거다 이렇게 밝혀왔던 만큼 이제 더는 미룰 명분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이 고발 이후 수사를 해서 이 핵심 주범들 그리고 계좌를 빌려준 공범들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대하다고 본 손 씨만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수사는 전 정부부터 이어졌다고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벌써 2년이 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장 수사 지적이 나온 건데요. 검찰은 그동안 2심 결과를 본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2심 판결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나 처분을 더 미룰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그럼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말씀드린 늑장 수사 지적과 함께 이 김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이나 중앙지검의 갈등이나 또 이어진 지휘 라인 교체, 특히 제3회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두고서는 특혜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특혜와 성역이 없다고 강조해왔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바가 있죠. 이 수사 신뢰가 상당히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늘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에 이 김 여사에 대한 보강 수사와 처분 방향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처분이 계속 미뤄지면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 등은 확인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 비위로 국고 16억 원이 손실됐고 정부의 실수로 3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했는데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대통령 관저 자체가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이자 대통령 경호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급하게 이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무실 공사에선 시공 물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공사비 3억 2천여만 원이 과다 지급됐고 관저를 보수하는 과정에선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 도면이나 업체와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무자격 하도급 업체 15곳 이상이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사업의 속도감을 고려해 협력업체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 간 유착도 적발됐습니다. 집무실과 관저에 방탄 창틀을 설치하는 업체가 당초 1억여 원에 불과한 제작 비용을 17억 원으로 부풀렸음에도 전 경호처 부장 A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가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를 통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감사원은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가 어떻게 선정된 건지 들여다봤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업체와 접촉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감사 청구를 했던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21g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진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1g에 처음 접촉했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감사원 조사에서 인수위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해당 진술만 듣고 김 여사 연관성을 따지기 위한 서면 질의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과 건설공사 관련법을 여러 건 위반했는데도 책임을 물은 정부 관계자는 전직 경호처 부장 A씨와 김호진 전 비서관 2명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정말 최악의 감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감사원이 맹탕 감사로 화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JTBC가 집중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오늘 대통령실이 의혹의 실체가 없는 걸로 드러났고 오히려 제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선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멋쟁 해병 대화방 참가자 2명과 관계자들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주관한 이 간담회를 근거로 구명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방 당사자들이 억측과 추측으로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면서 민주당과 JTBC의 제보 공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외압을 벌였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제보자들의 사진과 발언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기자회견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하지만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은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잇따라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지난달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는 앞서 구명 로비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측과 어떤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거란 분석과 함께 결국 또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해 줄지도 문제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반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5평형 매매가가 올 초 37억 원에서 지난달 4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의 차이도 13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공시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파트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인상률로 세금 폭탄에 맞는 가구가 늘자 정부는 이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해왔습니다. 오늘 그 안이 발표됐습니다.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액대별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당초 계획엔 전년도 시세에 단계적으로 오르는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구했지만 이젠 시장 변동률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202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세 15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원래 계획대로는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가 5천만 원 오르지만 시장 변동률만 고려하면 1,700만 원 상승에 그칩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제각각이었던 공시가는 점진적으로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장 변동률을 어떻게 산정할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일각에선 집값이 특정 지역에서만 오르는 상황에서 일부 다주택자만 혜택을 볼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3, 4주택 해서 30억 넘게 갖고 계신 분들 세금을 많이 내다가 다시 올라갈까 봐 그 걱정을 하셨는데 없어지면은 다주택자들만 좋고 1주택자 새로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큰 그런 건 없어요. 무엇보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동의할진 미지수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배드민턴 협회의 각종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 데 이어서 이번에 배드민턴 협회장의 폭행과 폭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김택규 협회장이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간부 A씨가 돌연 사직을 한 건 22년 12월. 협회장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갑자기 사직한 건데 김 회장의 폭행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체부도 관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협회 모든 직원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보를 확보한 겁니다. 문체부는 현재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체부는 올해 4월 협회 워크숍에서 김 회장이 또 다른 간부에게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협회 직원인 B씨는 JTBC 취재진에게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의 폭언이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B씨는 사무처 전 직원이 전라남도 소환도로 워크숍을 갔는데 지역 주민 등 약 50명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김택규 회장이 협회 간부에게 갑자기 욕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육두문자가 섞인 너무 심한 욕이었다며 다른 사람이 회장을 말리며 데리고 나가면서 겨우 욕설은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이 욕설을 한 이유는 마이크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두서없이 욕을 해대니 황당했다며 특히 소환도 주민도 있는 자리라 너무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문체부는 워크숍 폭언 등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전방위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체육단체 수상스키 협회에서도 내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협회 사무처장이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돈을 빼돌린 건데 그런데도 체육회는 아무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최광일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상스키 선수가 점프대에서 뛰어오릅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아시안 수상스키 선수권 대회입니다. 당시 대한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는 점프대 설치비 명목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진한 건 당시 협회 사무처장 전모 씨였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미 거기는 시설들이 다 돼 있어요. 하지만 사실 스키대는 이미 10년 전 만든 것으로 설치비는 전 씨가 챙겼습니다. 나중에 전 씨는 이렇게 받은 설치비를 협회 업무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에서 30여 년을 일한 전 씨는 대부분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강압적인 면들이 있어서 우리 그저 밑에 직원들하고도 계속 부딪히고 그래서 저보다도 선배니까 그분이. 대한체육회가 지원한 기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 씨는 법인 안정화 기금 등 약 15억 원을 자신의 개인 연금 보험에 넣어라 지시했습니다. 당시 1금융권보다 이자가 높다는 이유였는데 피보험자는 본인이었습니다. 1금융권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협회 운영 자금으로 쓰도록 돼 있으니까. 협회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해 보험을 해지했는데 원금 1,7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전 씨는 당시 협회장 허락을 받았다 주장합니다. 다 회장님이 부산에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구두로 해서 다 복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지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옮기는 거 아니고. 하지만 당시 회장 말은 달랐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일을 만들겠습니까? 굳이 뭐 그냥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전 씨가 쓰던 업무용 PC에서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인으로부터 받기만 했을 뿐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르면은 그 저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 저장을 컴퓨터 못하니까 지우는 걸 몰라요. 전 씨를 파면시킨 수상스키협회는 대한체육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징계를 요청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사임계를 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는 지난달 대한체육회 파리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최강은입니다. 9월 가을에 한여름 같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번엔 장맛비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에 울릉도에선 산사태가 나고 전북 지역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곳, 계곡이 아니라 주택가 도로입니다. 거센 물살에 콘크리트는 부서져 다 들떴습니다. 넘친 하천물은 시내를 덮쳤습니다. 차는 흙에 파묻혔고 오토바이는 물살에 힘없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경북 울릉도에 어제부터 300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어젯밤에는 1시간에 70.4mm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극한 호우에 곳곳이 잠기고 바위와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차가 물이 넘치자마자 순식간에 밀려났어요. 못 내려가고 그냥 지금 다른 데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마트 밖에 고인 물이 안까지 들어옵니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소방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앞에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벗고 그 이를 내가 물도 품어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북 부안에도 어제 시간당 74.8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열대 저압부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고기압 사이로 많은 수증기가 들어오며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기류가 모여드는 곳, 지형이 부딪히는 곳, 이런 곳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다른 지역들은 그냥 덥고 습하기만 하고. 충청 이남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에는 열대야가 66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이도 덥고 낮이도 덥고 5일장에는 사람 혼 사람도 안 오고 마트만 다 가버리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물건 놔두고 어디 도망가도 못하고. 30도가 넘는 이례적인 9월 폭염은 추석 연휴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오늘 낮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인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검은색 벤츠 승용차가 질주합니다. 역주행입니다. 잠시 뒤 일방 통행길, 인도 위를 달리며 가로등을 부숩니다. 그러다 정차한 트럭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은 도로 쪽으로 튕겨나가고 승용차는 상가를 덮쳤습니다. 파편이 튀고 비명이 들렸습니다. 가게 차가 들어가 있고 놀래가지고 다 나와 있었죠, 사람들이. 오늘 낮 1시 10분쯤 부산 해운대에서 돌진 사고가 나는 모습입니다. 상가를 덮친 승용차에 길을 걷던 70대 여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60대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는 전기까지 끊겨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폭 3.5m 일방 통행로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은 낮았고 보행자 안전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통제가 안 되는데 또 버스 도로기도 하고 가벼운 거 말고 튼튼한 걸로 박어. 사고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음주나 약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주 감지하고 마약 시약 다 검사 다 했습니다. 운전자는 일단 급발진 주장하는데 경찰은 운전 미숙 탓인지 차량 결함 때문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36주 태아 임신 중절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한 의사가 당초 알려졌던 산부인과 병원장이 아니라 다른 병원 의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 36주에 중절 수술을 했다며 한 여성이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진상도 되잖아, 나는.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동안은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직접 수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술을 한 의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였습니다. 전문의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술을 함께했던 의료진들이 실제 집도의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중절 수술을 한 여성에게 병원을 소개한 브로커 한 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온라인에서 광고를 올려 환자를 모아 소개하고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지인이 이 광고를 보고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실제 집도의는 살인 혐의, 수술에 참여한 나머지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며 수술 기록 감정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 전기차 화재, 또 전기 자전거 화재 모두 리튬 배터리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불 끄기가 어려워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소방당국이 진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더니 폭발하듯 터집니다. 불꽃이 튀고 검은 연기가 뒤덮습니다. 완전히 불길에 휩싸인 현장은 끊임없이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22명이 숨진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소방은 진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리튬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물을 뿌려서 끄는 방법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꺼야 할까 실험해봤습니다. 수조에 리튬과 다른 금속, 소듐을 동시에 넣습니다. 소듐은 넣자마자 폭발하며 수조가 깨집니다. 리튬은 물속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불꽃이 타오르다 결국 꺼집니다. 리튬을 매단 뒤 물을 뿌렸습니다. 연기가 나다가 금속 자체가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리튬은 물과 반응하면서 녹고 기화되는 겁니다.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로 리튬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1차 전지까지는 오늘 실험 재현으로 적용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화재 초기에 많은 물을 뿌려서 빨리 진화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는 아직 적용이 어렵습니다. 리튬 금속 그 자체로만 한 실험이라 이온과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2차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지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소방은 위험성 평가를 거쳐 배터리 화재 매뉴얼을 개선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예약 방식과 까다로운 환불 절차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아고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입니다. 2005년 설립 이후 최저가 보장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방통위가 최근 아고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객 과정에서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방식을 써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이용하실 텐데요. 저도 직접 아고다를 통해 숙소를 예약해 보겠습니다. 숙소를 검색하자 요금이 유지되는 중이라며 20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다 되자 또 20분이 뜨는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마치 20분 동안만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담 없이 예약하라며 후지불 옵션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를 누르니 그제서야 요금의 최대 5%가 추가된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에선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따져보니 지난해 아고다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고다가 요금 결제, 환불 과정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방통위는 관련 연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파리 노선 취항 첫 운항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정비 지연으로 취소됐는데 지연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파리로 날아갈 때 유압계통 결함이 보고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파리 노선에 취항한 TA 항공이 첫 운항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와야 하는 항공기가
기체 정비를 이유로 일정을 늦추더니 결국 취소된 겁니다. 결국 승객들은 대체편이 올 때까지 하루 가까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비행기는 인천을 떠나 파리에 도착하기 4시간 40분 전 유압류가 절반 정도 남았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통신을 전달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파리에 정상 착륙했지만 이후 정비 과정에선 누유, 즉 기름이 샌 흔적이 확인돼 관련 부품을 교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병 3중으로 유압 계통들이 다 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시스템도 워킹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당연히 다 고쳐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티웨이 측은 이후 해당 항공기를 장거리 대신 김포 제주 노선에 투입했는데 이틀 전 제주공항에서 또 유압 계통 문제가 발생해 대체편이 투입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유럽 노선을 획득한 후 대한항공이 티웨이에 임차한 A330 5대 중 1호기입니다. 과거에도 유압 문제로 고장이 잦았던 기체로 알려졌습니다. 티웨이 측은 해당 항공기는 운항 가능하지만 현재 다른 항공기로 스케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에어버스 정비사를 파견받아 정밀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경남 거제 시월드는 그동안 15마리 고래가 죽어 고래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돌고래를 보유할 수 없는데 지난달 여기서 또 돌고래 한 마리가 죽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겨우 10하루 된 새끼 돌고래였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고개 내민 돌고래는 사람 손동작에 맞춰 노래합니다. 즐거워서 하는 건지 해야만 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하고 조련사는 즐거워합니다. 저희 거제 시월드 대관동입니다. 저희 대관동이 없어! 지난 2014년 개장한 거제 시월드, 이른바 고래 무덤으로도 불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15마리 고래가 이곳에서 폐사했습니다. 재간둥이로 소개된 옥토는 지난달 28일 새끼를 낳았습니다. 태어나면 안 될 새끼였습니다. 현행법은 수족관이 새 돌고래 개체를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해수부에 질의해놓은 상태고요. 현재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날 때부터 허약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이제 젖을 받아먹는 장면이 목격이 안 됐다. 결국 태어난 지 10하루 만인 지난 8일 폐사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동물을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전시시설을 제재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업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돌고래의 죽음 올해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깊이 6m, 크기 30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이 수족관에서 돌고래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30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1평도 안 되는 좁은 독방에 갇혀 있는 거죠. 사람 때문에 태어나고 죽어가는 현실은 언제 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 대남 소음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강화도의 한 마을에선 밤낮 없이 들려오는 불쾌한 소음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김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과 마주보는 강화도의 한 마을. 평화롭던 이곳은 약 2달 전부터 북한이 트는 대남 방송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활동하는 낮에도 잠을 자야 하는 밤에도 24시간 소음은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도 대남 방송이 크게 들리는데 사이렌 소리, 쇠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주민들은 소름이 끼친다,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무슨 소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그냥 무슨 갱음 소리도 났다가 무슨 막 그냥 또 무슨 돌로 이렇게 가는 소리도 났다가 막 괴로워서 그냥 이거 어디 살갔냐고 지뢰숲 같다고. 안 좋죠. 그냥 음산해가지고 소리도 차라리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금방 알아들 수 있겠지만 저런 식이니까.
우리 군이 지난 7월 2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 뒤 북한이 방송 소리를 방해하려고 틀기 시작한 겁니다. 방송을 안 오면은 북성에서 안 오면 정서 안 해요. 방송 오면 꼭 튼다 그렇게. 그 주민들 못 듣겠고. 북한과 2km 정도 떨어진 강화 평화전망대입니다. 강 건너로 북한 마을도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 군이 트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의 대남 방송이 같이 들립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 측 소음이라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는 충분히 인지하지만 당장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직후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후보를 뽑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토론 결과보다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스위프트가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이 소식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지는 미국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Taylor Swift obviously was watching and that helped make up her mind. 실제 어제 TV 토론 직후 스위프트는 해리스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소셜미디어 글엔 하루 만에 1,000만 개에 육박하는 좋아요 표시가 달렸습니다. 또 스위프트가 같은 글에서 이번 대선이 첫 선거인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나서자 미국 유권자 등록 사이트엔 하루 만에 30만 명 넘는 방문자가 몰렸습니다. 스위프트는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영향력 1순위로 꼽히는 유명 인사입니다. 미국 정가에선 이른바 스위프트 효과가 젊은 표심을 견인할 경우 해리스 후보가 유리한 국면에 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곧바로 스위프트를 활용한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반면 최근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가짜 사진까지 올렸던 트럼프 후보는 곧바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I was not a Taylor Swift fan. It was just a question of time, and she'll probably pay a price for it in the marketplace. 또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스위프트가 자신을 고양이와 사는 독식 여성 캣 레이드로 지칭한 것을 비꼬며 아이를 주겠다는 글을 올려 성희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첫 TV 토론은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잘했다는 게 미국 내 평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역시 해리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다만 토론 결과가 11월 대선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공식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이 끝난 직후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상 해리스를 승자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10% 이상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한 때 마이너스 18%까지 찍으며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해리스가 집권하면 추진하게 될 걸로 예상되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등 종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해리스가 토론을 더 잘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업체가 5개 주요 이슈별로 누가 더 대응을 잘할 것 같은지 물었더니 여전히 경제와 이민자 문제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낙태와 민주주의 수호 부문에서 트럼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제와 이민자 문제는 여러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1, 2위로 꼽혀왔습니다. 때문에 토론에 대한 총평과 표심은 별개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토론이 대통령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물어봤더니 지지 후보를 바꿨다고 말한 사람들은 오직 4%뿐 5명 중 4명꼴로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싸우고 변호하며 일본의 양심, 일본의 쉰들러 리스트로 불린 일본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후세 다스지 변호사의 행적을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따라가 봤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의 한 주택가에 있는 작고 평범한 공원입니다. 이곳에 한 인물의 업적을 기리는 현창비가 커다랗게 들어서 있는데요.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라는 글을 남긴 인권 변호사 후세 다스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일본인 최초로 지난 2004년 우리 정부의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1919년 28 독립선언으로 검거된 조선인 유학생들을 변호하고 간토 대지진 당시엔 학살당하던 조선인들을 대피시키곤 한국 신문사들에 사죄한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간토 대학살의 희생양이 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부부의 변론을 맡았고 가네코 사후엔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이시노마키시 박물관. 작은 전시 공간엔 이곳 출신인 그가 학생 때 쓰던 물건과 변호사, 법복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노동운동과 조선인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쓰인 부분과 일본 패전 후 도쿄에서 열린 3.1운동 기념회에 참석했을 당시 사진이 일제에 맞섰던 후세의 행적 전부입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은 박물관 보관실에 있었습니다. 그가 쓴 운명의 승리자 박열의 초고, 조선의 독립운동의 경의를 표하며 일본의 조선 침략을 마음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무료 변론한 법정 자료들,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 회수 운동을 전개할 당시 자료들도 눈에 띕니다. 5000点ある以上はすごくもったいないと思いまして、自分自身も勉強しながらテーマを選んでより多くの資料をいろんな人に見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 후세를 우리 변호사라고 불렀던 조선인들이 그의 장례식에 보낸 애도시. 천은 낡았지만 추모의 마음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일제에 맞서다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던 후세. 이런 용기 있는 행동에도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放送界ではとても有名な方ですけれども、この功績について勉強して、石巻からどんどん広めていこうと。 내일도 그의 기일을 맞아 현창비 앞에선 작게나마 추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시노마키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지난 7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알게 된 경위와 김건희 여사에게 권 전 회장을 소개해준 과정 등을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조사 전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저출생 문제, 우리나라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중국 역시 심각합니다. 중국에선 앞으로 아이 울음소리보다 반려동물 울음소리가 더 커질 거란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꽃 조형물로 장식된 결혼식장, 축가에 피로연까지 열리는데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강아지입니다. 중국에선 최근 턱시도와 웨딩드레스까지 갖춘 반려동물 결혼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상하이에선 한 여성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자녀 대신 반려동물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아이보다 반려동물이 더 많은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 투자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의 반려동물은 올해 처음 4세 이하 아동의 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7년 전엔 반려동물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5,800만으로 비슷해지고 6년 뒤엔 오히려 2배 가까이로 상승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이미 반려동물 수가 아동 수를 넘어서긴 했지만 이 같은 현상이 인구 대국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점점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 출산율은 1000명당 6.39명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역시 60여 년 만인 2022년 처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뒤 2년째 감소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혼도 출산도 꺼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폭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손준호 선수는 중국 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가 억울하다고 반박했죠. 동료와 돈 거래는 있었지만 승부 조작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일자 중국 외교부는 손준호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손준호 선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수아 기자입니다. 저가 정말 승부 조작을 했고 불법적인 돈을 받았고 그랬으면 저는 한국에서 축구 안 했어요. 손준호는 중국 축구협회가 영구 제명 이유로 들었던 승부 조작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수사 과정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팀 동료에게 20만 위안, 우리 돈 3,700만 원을 받았지만 불법적인 거래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손준호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모순되고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선수 가족을 얘기하며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중국 외교부는 손준호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10달 동안 구금됐다 풀려났던 손준호는 증거자료나 판결문도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 측도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 AFC에 손준호의 영구 제명을 통보했습니다. FIFA에서 이 징계를 검토 후 각국 축구협회에 전달하면 손준호는 더 이상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됩니다. 손준호는 소속팀 수원FC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원FC는 주말에 열리는 K리그 경기 출전 여부를 놓고는 내부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9월의 열기가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면서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고요. 한낮에도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았는데요. 반면 비의 양이 적었던 남부지방은 오히려 폭염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 지역은 비가 잦아들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그친 뒤에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과 대전,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도 비가 이어지는 서울과 춘천은 한낮에 27도에 머물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이례적인 늦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 보도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모든 패밀리가 이달의 PD상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한국PD연합회는 성소수자의 삶을 세밀하게 묘사한 콘텐츠라며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이슈를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패밀리는 성소수자 가족의 일상을 다양한 사람들이 관찰하며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